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얘가 고기가 버글버글했는데 또 기름 내려오고부터 완전히 수도. 그 25m를 뛰었어요. 그리고 25m를 띄우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친환경 신도시로 건설 중인 에코델타시티. 그런데 부지조성 현장 곳곳과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이 드러나면서 오염 정화 작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 중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강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년 전에 부산 MBC가 에코델타시티 오염 현장을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1, 2, 3단계, 즉 세 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건 3단계 공사구역입니다. 2년 전 부산 MBC의 오염 실태 보도 이후에 정밀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부산 강서구 일대 에코델타시티 부지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강서구 하단부 명지동과 김해공항 사이 11.7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4배인 350만여 평에 이르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조 6천억 원.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개발 컨셉은 에코델타시티라는 명칭답게 친환경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도로와 인도 포장 방식입니다.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빗물 투과율을 높인 이른바 저용량 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심 아스팔트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하수관로로 빠져나가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땐 하수관로가 막혀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는 빗물을 땅속으로 잘 스며들게 해 수자원 확보는 물론 재해 예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은 그게 일종의 저희는 자원이에요. 수자원. 그런데 도시에 불투수층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하천으로 유출을 시켜버리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지하수를 뺏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 토양 곳곳이 오랜 기간 오염이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2년여 전인 2020년 1월 취재진이 촬영한 에코델타시티 3단계 개발구역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때입니다. 공원과 주택이 들어설 자리에는 비닐하우스 뼈대와 폐 비닐이 버려져 있고 녹슨 기계들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난방용 기름통, 경유와 각종 기름이 뒤섞여 흘러내립니다. 비닐로 덮여진 땅을 30cm가량 파봤더니 기름 덩어리가 속속 드러납니다. 인근 평강천과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역시 기름 범벅입니다. 과거 비닐하우스 재배단지에서 쓰던 난방용 기름과 폐기물 수거업체, 금속 공장들에서 나온 폐자재들이 뒤엉킨 게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한 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얘가 고기가 버글버글했는데 또 기름 내려오고부터 완전히 수도. 보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는 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토양오염 재조사에 나섰는데 85개 필지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공원이 들어설 장소에는 TPH, 즉 유류 오염도가 기준치의 677배를 넘었고 기준치를 넘는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사업지 전체에 걸쳐 측정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관할 지자체는 행정 절차에 따라 2년 전인 2020년 11월 수자원공사의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2월에서야 나왔는데 78개 필지, 290개의 조사 지역에서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TPH와 크실렌, 수은과 납, 불소, 육가크롬 등 독성 물질들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특히 최대 깊이 3.5m까지 땅속 깊숙이 기름이 침투해 있고 이로 인해 지하수 8곳도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 장소를 지도로 살펴보면 전체 공사 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 면적을 모두 합치면 27,000제곱미터, 8,000평에 이릅니다. 정화해야 할 토양 부피도 13,000세제곱미터입니다. 향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원, 편의시설, 물류, 산업, R&D 시설이 들어설 자리마다 오염된 토양이 산재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는 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90개 지역에서 발생된 여러 오염 사안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량 보건 조치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3단계 구역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친환경 수변 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오염 사실을 이렇게 짚어내지 않았으면 독성 물질이 그대로 땅속에 묻힐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8,000평 면적이 만약에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면 발견하기도 쉬웠을 거고 또 감추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오염된 토양들은 사업 부지 전체에 걸쳐서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온 게 2년 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나온 게 지난 2월이고 그리고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정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아직 정화를 마치진 못했습니다. 이 오염된 땅과 하천은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 지역을 찾아가 봤더니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근 다시 찾은 에코 델타시티 3단계 사업장입니다. 기존 도로도 사라졌고 외부인 출입도 막아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풀들이 사람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문제의 기름통들은 철거됐지만 각종 폐자재들은 여전히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풀숲으로 들어가니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농기구들과 폐보루가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가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던 토양 바로 위에는 차량과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넓게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자갈밭 바로 옆은 공장과 공원이 들어설 땅인데 정밀조사에서 오염지역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아직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토양은 질퍽질퍽하고 고인물 위로는 기름띠가 선명합니다. 여기가 돌 안 깔리고 한 데는 그런 데는 이제 정화가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럼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맞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봤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병원, 공원, 그리고 물류시설이 들어설 땅입니다. 이미 5m 이상 부피로 흙더미를 쌓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2년 전 평지였을 때는 넓은 부지가 한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흙더미에 가로막혀 공사장 내부 모습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흙쌓기, 즉 성토 작업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제하성토, 앞성토로 불리는 공법입니다. 현장이 연약 지반이다 보니 위로 흙을 쌓아 압력으로 땅을 가라앉히면서 지반을 다지는 방식입니다. 공사장 곳곳에는 양수기가 설치돼 끊임없이 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연약 지반이 머금고 있던 수분이 쌓인 토사의 압력으로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하성토라고 하는데 이제 제하성토를 검 부분만 심화가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지.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쪽 오염된 부분으로부터 굉장히 이격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5m 넘는 높이로 흙을 쌓아 땅을 다지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작업 현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흙을 나르고 중장비들로 땅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옅은 황토색 토사는 이미 넓은 범위에 뿌려져 단단한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아예 다른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압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만 해도 오염된 지점으로 지목된 곳은 20여 군데에 이릅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오염된 장소는 제외하고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 비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제 여기는 오염됐으니까 건드지 마라. 이라는 거기에서 25m를 띄웠어요. 그리고 25m를 띄우고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화가 필요한 주거용지는 1m 높이가량의 자갈로 뒤덮여 있습니다. 기름은 기준치의 40배, 중금속 물질인 아연도 기준치의 10배를 넘었고 지하수 2곳도 오염됐다고 지목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염지 반경 25m는 건들지 않았다는 말과 달리 맞닿아 있는 바로 옆까지 성토가 진행됐습니다. 위성사진을 살펴봐도 2020년 6월 성토를 위한 흙더미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더니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오염지 코앞까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도로가 들어설 자리도 유류 오염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지만 원래의 토양이 무엇인지 오염 지역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이 들어설 또 다른 부지로 가봤습니다. 오염지 전체는 넓게 보존돼 있습니다. 이곳 역시 기준치의 20배 가까운 유류 오염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하지만 과거 위성 지도와 정밀조사 보고서 내용을 대조해보니 오염 지점은 성토를 위한 자갈로 거의 덮여있고 멀쩡한 부분만 넓게 보존돼 있습니다. 오염 정화를 마무리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오염구역을 공사 전에 발견했을 때는 다른 공사를 못하고 정화 후에 공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발견됐는데 네네.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낭비다. 그게 이제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순서가 안 맞죠. 토목 시공하는 거에 제일 참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덮어버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토양 정화를 하지 않았는데 흙을 쌓는 성토 작업부터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수자원 공사와 시공사 말대로 이 토양 오염 지역을 보존하고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장기간 오염지가 방치돼 있던 상태에서 이 맞닿은 곳 바로 앞까지 성토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정화를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내 국제 아트센터 건립부지입니다. 3만 제곱미터 땅에 2,0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착공 석 달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착공 전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유류 오염 범위가 4,000세제곱미터로 추정됐지만 실제 땅을 파보니 2배 가까운 오염토가 확인된 겁니다. 딱 조사한 데까지만 파고 오염표가 더 있는데 안 그러는 경우가 없으니까 계속 파다가 좀 더 나오니까 이렇게 더 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완공 시점은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졌습니다. 에코 델타시티 3단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오염 지역 바로 옆에 성토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 실제 정화를 할 때 조사 결과보다 더 광범위한 오염 상태가 발견될 경우 성토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쌓아놓은 흙더미를 파내 그 아래 오염지를 정화하고 다시 성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역은 그 생활 오염 면적에 비해서 오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오염 심도가 좀 깊은 지역인데 그 정화 지역을 이렇게 조성해놨다는 거는 나중에 정화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사석을 깔아두면.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달 정화업체를 선정한 뒤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정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제대로 정화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거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제 중에서 3단계 구역을 봤는데 그러면 이미 일찍 시작한 1, 2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는 1, 2단계 구역에서는 큰 문제는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환경 영향 평가 기록을 보면 의심되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코 델타시티 1단계 구역, 그리고 그 위쪽엔 2단계 구역입니다.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부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에코 델타시티는 이미 서남쪽 1단계 지역과 서북쪽 2단계 지역은 기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단계 지역에는 이미 54세대가 입주한 스마트 빌리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1, 2단계 구역 역시 과거 비닐하우스와 금속 공장 등이 꽤 있었던 곳입니다. 에코 델타시티 착공전인 2013년 위성 사진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3단계 지역에 넓게 분포된 비닐하우스와 공장들이 확인됩니다. 서쪽 1, 2단계 지역 역시 곳곳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고 특히 평강천과 맥도강이 합쳐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금속 공장들이 밀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3년 말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확인됩니다. 당시 시료 채취 지점 22곳 중 논과 밭, 주유소 등 4곳에서 인체에 치명적 중금속인 육가크롬이 기준치의 70%를 넘었습니다. 관련법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치의 40에서 70%의 농도가 측정되면 오염 면적과 농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드시 거쳤어야 할 정밀조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정밀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인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인 건지? 평가 지침에 따라서 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1단계는 100%, 2단계는 80% 정도 공정이 끝난 상태로 오래전 기존 건축물들은 철거됐고 땅을 파고 성토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은 인도와 도로가 깔려 있고 다져진 토양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땅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인조차 없이 오염물은 그대로 토사에 묻혀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사라진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안 해서 문제지만 환경부가 이 환경평가서를 받아보고 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환경 영향을 줄이는 어떤 방안들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오염 사실 여부가 땅속에 묻힌 거잖아요. 에코델타시티라고 하는데 이리 되면은 에코라는 말이 상당히 무색해지는 거죠. 현재 3단계 공사가 20%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지역이라도 정화 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수자원공사는 현재 문제가 된 3단계 구역의 해당 오염 지역들을 이 주거지나 공원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서 정화 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송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중요한 부산 뉴스를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원 의원,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시죠. 서울 이태원 참사의 충격으로 오는 주말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3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부산 불꽃축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1월 행사는 일단 정규 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새롭게 준비를 하도록. 당초 부산 불꽃축제에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헬로윈 축제와는 달리 안전관리 인력 3,700여 명이 배치되고 일대 교통 통제도 계획돼 있었지만 대중교통과 광안리 해수욕장을 잇는 현장 주변 골목 13곳 중 11곳이 폭 8m 이하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부산시는 사전 판매된 유료 관람석 8,000석을 전액 환불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슈즈 페스티벌,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가 취소됐고 매주 토요일 열리는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도 애도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국민 애도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안타까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 서 의원님. 이번 이태원 참사로 발생한 희생자 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지자체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제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2번에 걸쳐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포됐을 때는 MB 정권 때 이제 천안함 용사들을 대상으로 선포했고요. 두 번째가 이번 이태원 압사 사태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좀 잘 추스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세워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열리기로 했던 부산 불꽃축제가 연기가 됐죠. 사회 정서 그리고 국민 정서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애도 기간을 거치면서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불꽃축제를 기대하셨던 시민들조차도 이 정서에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0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당일 취소가 되었고요. 네. 크고 작은 행사들이 사실 10월, 11월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3년 만에 엔데믹을 기념하면서 시민분들께서는 좀 해방감도 느끼시고 가족과 이렇게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많이 준비들을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참사인 만큼 국민 애도 기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말에 그대로 열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교통 대책이나 안전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 모든 인력을 다 투입해서 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행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 경찰 인력, 소방 인력, 그리고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해병대 전우회, 또 택시회 네. 등의 협조를 구해서 3,700여 명에 달하는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를 완료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일전의 예로 BTS 콘서트 때 10만여 명 정도가 운집했지만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네. 안전하게 우리가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었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면밀하게 또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부산시가 주최를 하는 행사의 경우에서는 공연법의 재해 예방 조치에도 해당이 되고, 부산시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게 되다 보니 경찰, 소방, 당국 모두의 협조를 좀 이룰 수 있고, 교통공사와도 협조를 하면서 이동까지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한 책임기관이 있다라는 것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네. 주체나 책임지는 기관이 없을 때 발생하는 재해
나 재난에 대한 부분의 관리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산시는 좀 더 공통되고 일관된 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게끔 이런 특별 재난 상황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더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왜 BTS 그 공연이 있을 때 처음에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아니라 기장 쪽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변경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대로 됐을 경우로 생각하면 어땠을까는 좀 아찔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초량일 지하차도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과연 그대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부산시에서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전역에 걸쳐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방면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위험시설을 또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고 다발 구역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안전 사각지대를 좀 더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축제를 광안리에서만 보지 않으시고 사실은 마린시티나 용호동 이렇게 좀 더 해변이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즐기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서 뭐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가서 보신다든지 혹은 방파제나 요트의 승선에서 보실 때 생길 수 있는 안전 그리고 낙상 사고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면밀히 챙기느냐에 따라서 미리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게 기관 간의 이렇게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 구청, 또 경찰, 소방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잘 정비가 이제는 되겠죠.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볼 수 있었던 소음 규제라든지 밀집도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이나 일방 통행을 좀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좀 세밀한 규칙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추가적으로 기관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차례입니다.元気よく泳ぎ、餌を食べ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 태평양을 돌고 해류를 타고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먹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중재재판을 우리 정부가 회부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류를 금지하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키운 광어를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오염수가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정부가 주도를 해서 후쿠시마산의 식수나 식품을 먹으면서 응원하기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내국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후쿠시마산이 문제가 없다,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불안감을 좀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굉장히 선택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사능 수치에 대한 부분은 모두 비공개로 하는 등 정보 제공에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단 1%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표한 자기적인 아주 그런 괜찮다는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계속적으로 의심해야 되고 오로지 우리 국민의 생명만 보고 또 국제사회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 내년 4월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방류가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아무리 ALPS라는 제거 설비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삼중수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사라지지가 않을 것이고 이를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해도 결국 총량은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중수소는 뭐 DNA 손상과 생식 기능을 악화시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삼중수소가 미량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해양 생태계에 침입을 하게 된다면 암을 포함해서 이제 유전성 질병까지도 우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불안감이 결국은 소비를 동결시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수산물이나 이제 해양 생태계에 관련된 모든 업종을 마비시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수산물과 바닷물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이 확산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수산업과 어업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 상황의 붕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닷물에 세슘과 요오드가 방사능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검출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검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서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되고 나면 한 220일 정도 만에 제주도에 그리고 한 400일 정도 만에 서해까지 그 오염수가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하여서 과연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또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절차별로 해서 지금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과학적인 접근과 또 외교적인 접근으로 나누어서도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사능 검출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없고요. 방사선 재해 방지를 위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도 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전담 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금 IAEA와 같이 국제 보고서에 우리나라 입장을 좀 더 싣는 부분이나 공조를 좀 더 요청하는 목소리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단 국제법상 제재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대책을 논하다 보니까 저는 사후 대책은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눈에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오염된 오염수도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방사능에 노출돼서 건강을 잃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우리는 예방해야 됩니다. 정말 정부에서 일본이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제법을 잘 활용해서 정말 국제사회에 큰 도움을 받아서 일본이 해양 오염수를 방출할 수 없도록, 방류할 수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대책이 약간 미온적인 상태에 있는데 실제로 이 오염수 방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경우에 부산은 치명적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만 안보를 논할 것이 아니고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는 다 안보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이 건은 일본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이 부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최근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여기저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활기를 띠면서 이제 막 건설사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하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PF 시장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상당수 현장이 모두 멈춰설 우려가 큽니다. 사업 자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지금 또는 앞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리가 이미 너무 올라버렸고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금 조달처가 제한적인 지역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에서 붙은 불이 건설업계로 다시 금융업계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삼중고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금리의 고유가의 고환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분양 사태까지 속출하다 보니까 이 자금 경색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가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금융시장으로 옮겨 붙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근본 체질 개선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한간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까지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발사나 건설사의 주가만 살펴보더라도 평균적으로 2%에서 5%까지 일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또 주주들의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50조에 해당하는 이런 자금 유동성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곧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부산 지역에서 가장 걱정을 해온 거는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이 뭐가 잘 되고 있어도 사실 부산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부산 지역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 아닙니까?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금융 완화를 좀 시키면서 50조 규모 이상을 이렇게 풀 때에는 그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규제 분야에서도 완화를 시키고 공적 금융 완화를 좀 시키면서 동시에 좀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금융 완화를 하는 것보다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지자체별로의 그 금융 완화가 필요한 규모 그리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산시 자체로서 어떤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의 자금 조달에 어떤 정책하고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근데 또 서 의원님 생각이랑 조금 다른 게 이제 이과적으로 풀 때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는 조금 문과적으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50조 발표를 한 것은 어떠한 부동산 시장의 담론을 주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지자체가 포기하더라도 정부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라는 어떤 거대 메시지를 던져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 또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형준 시장의 메시지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부분은 경제적이고 이과적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의 건설업계들도 PF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건설사 같은 경우는 3천억 규모의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죠. 자금이 시장에서 돌지 않으면 부도가 생기게 됩니다. 건설사의 부도는 그 하청이나 그리고 자재업계에 대한 부도까지도 이어지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지극히 규제 완화 그리고 미분양 해소 그리고 공적 금융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부가 주도해서 이끌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과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떠한 결정권자의 메시지들이 충분히 동반되어야지 저는 이 부동산 시장과 건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부산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9월까지 부산항의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661만 개로 지난해보다 2.6% 줄었습니다. 2년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 7위까지 내려간 부산항은 올해는 중국 텐진항과 20만 개 차이로 좁혀져 7위 자리마저 위태롭습니다. 선사들이 미국과 중국 간 또는 미국과 일본 간 직기항 서비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부산을 2023년 세계 최고의 여행지 35곳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잡지는 부산을 문화부문 세계 7개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꼽으며 국제영화제와 커피, 맥주 양조장 등을 갖춘 문화적 가치가 높은 도시로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전화번호인 070을 휴대전화번호인 010으로 바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범행에 사용했는데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만 일당 50명을 검거한 데 이어 최근 22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국가기관에서는 절대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전해체 기술 거점 시설인 원전해체 연구소가 착공했습니다. 원전해체 연구소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 접경지에 건설되며 2026년 완공되면 원전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해운대구 센텀 2지구 산업단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마치고 내년 1단계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4년 1단계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7년에는 풍산사업장 부지까지 2단계 조성 사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 an open mind.